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거대한 흐름이 있습니다. 경제,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죠. 인플레이션과 금리, 산업과 기술, 또 그 변화의 바람은 우리의 의지나 예측과는 상관없이 불어옵니다. 그렇다면 그 바람에 휩쓸려 갈 것인가? 아니면 그 바람이 왜 이쪽으로 부느냐고 그저 원망만 하고 있을 것인가? 컨트리 뮤직 가수이자 사업가인 지미 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바람의 방향을 바꿀 수는 없지만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언제나 돛을 조절할 수는 있다. 바람을 탓하는 사람은 항해를 멈추지만 돛을 조절하는 사람은 결국 목적지에 도착할 겁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11월 13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장명환님이 KBS 콩으로 수능 보는 친구들 화이팅! 이용래님도 또 수험 보는 수능생들에게도 화이팅 같이 외쳐주고 계시고요. 김경민님, 이동희님 등등 반갑습니다. 오늘 수능이 치러지는 날이죠. 경제상식 퀴즈도 연관된 이야기로 퀴즈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물론 여러분에게 선물도 있고요. 수험생들이 그동안 놀고 싶은 마음, 쉬고 싶은 마음 그거 다 참으면서 공부를 해온 거죠. 경제학에서도요. 이런 선택의 개념이 참 중요한데요. 한정된 시간 또 자원 그 속에서 무언가를 선택하려면 또 어떤 건 포기해야만 하죠. 여기에서 포기하는데도 비용이 드는 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경제학적인 용어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텐데 예를 들어서 공부를 택한 수험생이라면 여가 시간과 휴식 시간을 포기한 게 이 비용이 된다라는 건데요. 그 네 글자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수능은 결코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앞으로 마주할 수많은 기회 중 하나라고. 요 이야기 중에 힌트가 들어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이나 KBS 콩이 열려 있고요.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다양한 선물 보내드립니다. 또 KBS 콩과 유튜브를 통해서도 언제든지 다시 듣고 다시 보시죠.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오늘의 경제뉴스 알고란의 고란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뉴욕 증시는 다우지수가 좀 올랐더라고요. 네, 이틀 연속 혼조세로 마감했는데요. 셧다운 종료 기대감으로 다우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0.68% 올랐고요. S&P 500은 0.06% 소폭 올랐습니다. 다만 AI 버블 우려 때문에 나스닥은 0.26% 하락했는데요. 지금 뉴욕 증시 흐름을 보자면요. 기존에는 AI를 비롯한 그 기술주가 강세를 보였다고 하면 최근 들어서는 이걸 순환매 장세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전통적인 제약주, 경기 방어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I 버블 논란, 그 결론은 아직 모르겠으나 기술주가 쉬어갈 때 그동안은 못 올랐던 주식들이 올라가고 어제 우리 시장도 그랬고요. 네. 그리고 우리 시장을 보면은 아직 안 지금 올랐습니다. 제 주식이 올라야 되는데 왜 안 오르고 있죠? 근데 내려야 되는 데가 아니라 올라야 되는데. 올라야 되는데 왜 지금? 네. 문을 1시간 늦게 열죠 오늘? 네, 오늘 그래서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수능. 저는 옛날부터 그런 생각을 했는데 수능 치른다고 모든 대한민국의 경제 시스템이 1시간 늦춰죠. 이런 나라가 있을까 싶은데 아무튼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는. 전국 은행과 증권 개장 시간이 평소보다 1시간 늦춰집니다. 은행연합회는요. 영업시간이 원래는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잖아요. 근데 이걸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기로 했고요. 다만 공항이나 공단 지역 같은 일부 점포는 입지 특성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오전 10시에서 오후 4시 30분
파생 상품 시장 시간도 오전 9시 45분에서 오후 4시 45분. 그러니까 1시간씩 뒤로 밀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가 있잖아요. 아마 야 그래도 넥스트레이드는 열려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텐데 여기도 프리마켓은 안 엽니다. 원래 오전 8시에 개장을 하던 맞아요. 걸 이거 네. 역시 10시에 연다는 거죠? 예, 이거 원래 프리마켓은 이제 열리니까 1시간 늦춰지면 9시에 열겠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아닙니다. 이 프리마켓 자체가 안 열렸고요. 메인마켓은 역시나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20분까지, 애프터마켓은 오후 4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거래 시간 1시간 늦춰서 거래가 되니까요. 오늘 주식하시는 분들 왜 안 오르나 뭐가 문제가 있나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잠시 후에 10시에 또 개장을 하면 그때 또 시황을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이혁원 금융위원장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 가졌네요. 근데 금융위 부위원장의 이야기를 또 해명하는 데 많은 시간을 썼어요. 네, 기자가 질문했어요. 최근 신용대출 증가가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인가? 라고 물었거든요. 답이 신용대출이 지난 9월에 마이너스였다가 10월엔 1조 원 정도 늘었다라고 답했습니다. 근데 이거 말고 최근 나온 데이터 보면요. 11월 둘째 주 우리 증시가 폭락했을 때요. 마이너스 통장이 거의 1조 가까이 그게 증가했습니다. 마통 열어서 투자하자. 맞아요. 5대 시중은행을 보자면 6천억 정도 늘었더라고요. 네. 추이를 보면 신용대출이 그러나 이제 이혁원 금융위원장의 답은 추이를 보면 신용대출이 전체적인 가계부채를 증가를 견인한다든지 건전성에 위협을 주는 정도는 아니다라고 했는데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 도대체 질문이 왜 나왔냐라는 그 배경을 보자면요. 권대현 금융위 부위원장 어제는 이제 위원장 간담회해야 되는데 앞서 부위원장이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B2에 대해서 그동안 너무 나쁘게만 봤는데 레버리지의 일종이라고 말을 했다가 논란을 빚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 위원장은 진위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 최근 과열된 증시 B2 열기에 대해서는 위험 감당이 가능한 범위 안에서 이게 중요합니다. 자기 책임 하에 투자하는 게 중요하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장기 투자자 세제 혜택 방안에 대해서는요. 자본시장 발전에 안정적인 기반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면서 범부처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 된다라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 엔터사를 뒤흔들었던 사건. 얻어오르 떠난 그 뉴진스 5명의 멤버가 다 복귀한다고 하더라고요. 하이브 주가도 어제 시간 외거래 NXT 대체거래소에서 또 급등하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뉴스가 정규장 마감 후에 나왔어요. 네. 어도어 측이 공식 입장으로 뭐라고 했냐면 뉴진스 member 혜린과 혜인이 어도어와 함께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라고 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규장 마감 후니까 애프터마켓에서 9% 가까이 올랐더라고요. 근데 앞서서 보시면 뉴진스 멤버가 5명입니다. 근데 지난해 11월에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라고 주장했고요. 어도어는 그거 아니다라고 하면서 12월 전속 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어도어 손을 들어줬고요. 근데 제가 5명이라고 했는데 아까 어도어 측 공식이 2명이었잖아요. 그러게요. 그런데 다른 3명의 멤버 민지, 한이,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공식이 아니라 언론을 통해서 어도어로 복귀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어도어 측은 진위를 확인하고 있다 막 이런 식으로 되어 그러니까 이 어도어 측이 약간 이 2명과 3명의 약간 온도차가 좀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모든 엔터업계와 모든 투자자들이 다 완전체 복귀를 지금 고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더 지켜보죠. 네. 이 이야기는. 이게 약간 갈등의 골이 너무 깊어가지고. 그렇죠. 자,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연말에 금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연준 위원들 사이에서도 이게 이견이 계속 나온다면서요. 네, 맞아요. 우리나라는 또 이걸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과연 그럼 어떤 통화 정책을 취할까를 좀 가늠해 볼 수 있게 이창용 총재가 블룸버그 인터뷰를 했어요. 네. 거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통화 정책 관련해서 공식 입장은 통화 완화 사이클을 유지하리라는 것이다. 그러나 뒤에가 중요하죠. 금리 인하의 규모와 시기, 심지어 방향 전환 여부까지 우리가 보게 될 새로운 데이터에 달려 있다. 라고 하면서요. 성장률 얘기를 했습니다. 올해 성장률 우리 0.9로 전망했는데 잠재 성장률보다 훨씬 낮다. 우리 잠재 성장률 아마 1.8에서 2% 수준일 거다. 그런데 올해는 0.9인데 내년은 1.6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2주 후에 새로운 전망을 발표하는데 전망치의 상향 조정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어요. 네. 자, 이걸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아까 지금 우리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보면 잠재 성장률보다 훨씬 낮죠. 그렇죠. 그러니까 금리를 인하해야 됩니다. 네. 사이클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기조를 지속할지는 새로운 데이터를 참고하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2주 후에 새로운 전망치를 발표하는데 성장률 전망치가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럼 이게 새로운 데이터죠. 그럼 새로운 데이터를 반영하면 금리를 계속 내리는 게 맞나? 좀 덜 내리거나 안 네. 내릴 수도 있다. 맞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창용 총재 발언이 매파죠. 그러니까 통화 긴축 신호로 해석이 되니까 국고채 금리가 급등을 했습니다. 서울 채권시장에서 1년물을 제외한 전 구간 금리가 일제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거래일보다 올라가지고 연 2.923%인데 장중에는 3.3%까지 급증했어요. 지난해 7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시장에서 자꾸 환율을 안 볼 수가 없어요. 지금 이제 1,460원대 후반, 1,470원 뭐 터치 막 이 정도까지 가고 있는데 환율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던가요? 환율 걱정 많이 하시는데 이창용 총재는 원화 약세 배경으로 하나하나 이유가 너무 많았어요. 미국의 AI 관련 주가 변동성, 미국 정부 셧다운, 달러 강세, 일본 정부의 정책 불확실성, 미중 무역 관계, 한미 투자 패키지 등을 차례차례 거론했습니다. 그죠. 사실 이제 환율이라는 게 되게 네. 복합적인 결과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너무 많은 요인이 환율에 작용하고 있다. 안개가 걷히기 전까지는 방향을 확인하기 어렵다라고 밝히면서 어쨌든 사견임을 전제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시장 불확실성에 너무 과도하게 민감하게 반응한다라고. 그러니까 환율이 지금 너무 민감하게 반응한다라는 거예요. 변동성을 주시하고 있고 만약에 환율이 과도하게 움직일 때는 개입할 의향이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고환율에 따른 금융 불안은 크게 걱정하지 않았고요. 이창용 총재의 발언이 인상적인데 최근 환율 움직임은 네. 대부분 국내 거주자의 해외 투자에 좌우됐다. 이게 뭐냐면 성악개미가 너무 많이 해외 주식 투자를 하다 투자 많이 보니까 하니까. 환율이 이렇게 급등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외화 부채 수준은 안정적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11호 대책 내놓기 전에 어떤 통계까지 어디까지 혹은 일부러 데이터를 좀 이렇게 좁혀서 봤던 것 아니냐. 부동산 통계 논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잖아요. 국토부가 좀 해명을 했어요. 네, 어제 간담회를 열면서 이런 논란에 대해서 좀 해명을 했는데요. 일단 그 야권에서 좀 제기하는 핵심이 뭐냐면 규제 지역을 지정할 때 정부가 지정의 근거로 활용한 직전 3개월 통계의 네. 적용 시점입니다. 이게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요. 조정 대상 지역의 최우선 지정 요건이 뭐냐? 직전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해당 시도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1.3배를 초과한 경우예요. 투기과열 지구 같은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인데 이 현저히를 국토부는 대강 1.5배 정도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1015 대책을 할 때 이 직전 3개월을 보자면 10월 대책이잖아요. 네. 그럼 직전 3개월은 7, 8, 9조. 네. 근데 정부가 갖고 온 통계가 6, 7, 8이었어요. 이걸 두고서 야권 등에서 일부러 9월 달 지표가 조금 정부의 시책에 안 맞다 보니까 9월을 빼고 6, 7, 8로 한 거 아니야? 라면서 위법 논란을 제기했습니다. 서울 전역을 다 규제적으로 묶기 위해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국토부가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9월 집값 통계 받아놓고도 의도적으로 6, 7, 8 통계 쓴 거 아니냐. 그래서 집값을 덜 오른 곳까지 규제 지역으로 지정했다라고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제 해명한 건데요. 국토부 같은 경우에는 직전 3개월 통계를 써야 한다는 거 맞다. 그런데 한국부동산원 공표 전에 통계를 활용할 수 없다는 명백한 규정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공표된 통계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 6, 7, 8을 쓴 거다. 위법하지 않은 적법 절차에 따랐다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보니까요. 통계법 제27조 2의 2항을 보면 누구든지 통계 작성 기관에서 작성 중인 통계 또는 작성된 통계를 공표 전에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어요. 네. 그러니까 공표가 안 됐는데 쓰는 거 자체가 그게 오히려 더 위법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윗선의 지시, 외압 의혹에 대해서도 외압은 전혀 없었다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논란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라는 거는 그 전에 없던 고강도의 수요 억제책이 또 실수요자들에게도 엄청나게 또 불편함, 피해로 또 온다는 거잖아요. 또 대표적인 게 재건축 관련된 내용이고 지금 뭐 조합원 지위 양도가 또 어려워지면서 오히려 재건축 추진이 더 어려워졌다. 네, 맞아요. 이런 불만들 많잖아요. 재건축 관련 논란의 쟁점은 뭐냐면요. 규제 발효 전에 매매 약정서를 쓰고 정식 계약을 그 이후에 체결한 경우에 매수자가 과연 조합원 지위 승계가 되느냐. 그래서 새 아파트 입주권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지금 쟁점입니다.
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요. 재건축은 조합 설립 인가 이후, 재개발은 관리 처분 계획 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이 됩니다. 근데 이 서울 전역이 지난달 16일부터 투기과열지구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재건축 조합이 설립된 아파트 조합원의 지위 양도는 원칙적으로 막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목동, 여의도처럼 이전부터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었던 지역이 있습니다. 네. 이들 같은 경우에는 대책 발표 전에 매매 약정서를 써요. 네. 그리고 나서 토지거래 허가니까 해당 지자체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허가를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투기과열지구가 된 거예요. 그 약정서만 쓰고 계약을 체결한 건 아닌데 그 사이에 이런 대책이 나오면서 갑자기 매매 약정서를 쓸 당시에는 내가 조합원 지위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게 계약이 아직 안 됐는데 대책이 나오면서 갑자기 내가 조합원 그 지위를 양도가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한 거잖아요. 약정서와 계약서 사이에. 그 사이에 대책이 발표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피해자를 구제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도시주거환경정비법, 도정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 매매 약정서를 규제의 예외로 보고 계약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방침을 바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무슨 긴급 작전하듯이 대책을 빡 내놓으면서 진짜로 많은 사람들이 큰 혼란과 불편을 겪고 있고 그 뒤에서 또 부랴부랴 하나둘씩 해명하고 수습해 나가고 있는 정부의 모습이 또 국민들한테 어떻게 보일까요? 또 하나 그 지역 가입자분들의 건강보험료 이거 신경 많이 쓰이는데 네. 이거 좀 산정 방식이 이제 달라집니까? 네, 지역 가입자분들 저도 회사 다닐 때 몰랐는데 이게 참 나와서 부담인데요. 보니까. 네, 지역 가입자는 전년도 소득 그리고 해당 연도 재산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되는데요. 국세청에서 5월에 종합소득 신고자료를 접수하잖아요. 근데 저는 아직도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국세청에서 5월에 받잖아요. 그럼 건보공단이 10월에 넘겨받아요. 왜 그 사이 시차가 발생하는지가 사실 살짝 의문이긴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네. 어쨌든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10월에 건보공단이 넘겨받기 때문에 11월 보험료부터 반영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올해 10월까지는요. 건보료를 낼 때 24년 소득이 아니고요. 23년 소득 기준으로 내오셨습니다. 그리고 11월부터는 그러면 24년 소득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는 거고요. 네. 그리고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토지, 주택, 건물 등 재산세, 과세 표준액의 변동분도 함께 반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소득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23년보다 24년 소득이 줄었어요. 그런데 전년도 기준 보험료를 내야 하는 경우에는 소득 정산 제도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아하. 폐업, 소득 정산 제도. 네네. 폐업, 휴업, 퇴직 등으로 현 소득이 과거보다 줄었다라고 하면 네. 공단에 조정 신청을 내면 됩니다. 내가 소득이 줄어서 보험료도 준 거야 라고 조정 신청서 내면 되고요. 그래서 감액된 보험료를 납부한 뒤에 국세청 확정 소득이 나오면 차액을 정산해서 추가 납부할 수도 있고 아니면 환급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 올해 조정 신청 제도의 적용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기존에는 사업소득, 근로소득에만 적용이 됐는데요. 올해부터는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도 포함이 됐습니다. 만약에 소득이 늘었다라고 하면요. 미리 보험료를 더 내서 정산 시 부담을 줄일 수도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좀 줄어드신 분들은 소득 정산제도 활용해서 지역 가입자들 네. 이제 건강보험료 부담이 커지지 않게 이것도 조정할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알고라는 고란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성공예감 2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고속 충전 마우스패드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2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나갑니다. 정답은 4글자인데요. 뭔가를 선택할 때 그로 인해서 포기한 다른 선택의 가치. 경제학에서는 이것도 비용으로 칩니다. 어떤 비용일까요? 수능 시험 보는 우리 수험생들 그동안에 잠도 줄여가고 하고 싶은 것도 안 하고 뭐 취미도 참아가면서 공부를 했겠죠. 그러면 그동안에 선택하지 못했던 것들, 포기해야만 했던 것들은 또 이 비용이 되는 셈입니다. 기회를 선택한 대가, 그걸 어떤 비용이라고 할까요? 1855님이 내 선택에 따른
다른 하나는 포기해야 하는 게 세상 이치인데 글로만 이해하다가 나이 들면서 몸소 체득하게 되네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2166님, 삶에 항상 따라다니는 선택지죠. 라고. 그래서 우리가 선택과 집중 혹은 포기와 집중 이렇게 또 우리가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5868님, 조카가 오늘 수능시험 보는데 잘 봤으면 좋겠어요. 재수했는데 그동안에 이 비용을 더 안 날리게요.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1199님, 참 기이한 비용이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자,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주식을 팔아서 다른 걸 샀는데 그 주식이 더 많이 올라가 버렸다. 확 체감이 되지 않을까요? 기회를 선택한 대가 혹은 하나를 포기해야만 하는 비용, 이걸 네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혹은 비용이 들지 않은 KBS 콩으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1300님이 그 많은 라디오 프로그램 중에서 애청하는 프로그램 성공예감이야말로 이 비용을 따지면 최고의 가성비라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영포티라는 표현 들어보셨나요? 몇 달 전부터 이게 유행 아닌 유행이 되고 있어요. 일종의 조롱의 표현이라고도 하는데요. 영어로 된 합성어입니다. 젊다의 영, 40대를 뜻하는 포티가 합쳐진 건데요. 어쩌다가 이게 비꼬는 말까지 됐을까요? 그 내용을 같이 한번 뜯어보실까요? 트렌드 팔로우 시간 대학내일 정은우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영포티라는 말이 원래는 이게 긍정적인 용어였다면서요? 맞습니다. 원래는 그 트렌드 분석을 하는 날카로운 상상력 연구소라는 곳에서 트렌드 2016이라는 책에서 시작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10년 정도 된 거죠. 그래서 근데 이때는 이제 영포티라는 게 상대적으로 좀 세련돼 보이고 젊어 보이는 40대를 뜻하는 조금 긍정적인 용어였습니다. 이제 10년 전에. 네,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데 X세대라는 이름으로 이제 90년대 20대를 보낸 지금의 40대들이 여전히 좋아하는 브랜드나 이런 것들, 이런 자기 관리 이런 것들에 대한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걸 뜻하는 단어였는데 처음에는 우리 사회의 그런 액티브 시니어 이런 것들처럼 좀 긍정적인 단어로 사용이 됐었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이 영포티라는 말이 왜 그런 뜻 담고 있다면서요? 젊은 척하는 꼴. 이런 이미지로 어떻게 다 바뀌게 된 거예요?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교적 최근에 좀 이게 유행 아닌 유행이 되고 있는 일인데요. 이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에 따르면 최근 1년 동안 온라인에서 영포티에 대한 언급량이 한 10만 4천 건 정도 언급이 됐는데 부정적 키워드와 연관된 비율이 한 56%로 절반이 넘었고요. 상대적으로 긍정 비율은 이보다 적은 37% 정도에 불과했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게 최근에 폭발한 게 이제 그 애플의 신상 스마트폰이 출시가 되면서부터인데 온라인 한 커뮤니티에서 이 신상 폰에 대한 어떤 지름신 방지샷 이러면서 영포티의 중요한 필수 아이템이라고 AI 이미지와 함께 이런 것들이 좀 유행을 하면서 굉장히 좀 조롱의 이미지로 변했고 또 한편으로는 이 스윗 영포티라고 해서 20대 여성들에게 주제도 모르고 치근대는 어떤 40대 남성을 조롱하는 밈들이 화제가 되면서 이 영포티 논쟁이 또 이게 세대 간에 불이 붙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이게 왜 온라인에 그런 것도 있더라고. 영포티인지 아닌지를 자가 테스트하는 뭐 그런 것도 있다고 하는데 다른 세대도 아니고 왜 40대일까요? 그 한 방송국에서 2030이 생각하는 영포티의 특징 이런 것들이 요약한 화면이 이제 소위 말하는 짤로 유행을 했었는데요. 아마 여기 청취자분들도 한번 재미삼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기는 이제 스트릿 해외 브랜드가 5벌 이상 있다. 그리고 외제차를 보유 중이다. 그리고 앞서 말했던 아이폰 신상을 쓴다. 그리고 SNS에 자기 표현을 활발하게 한다. 그리고 러닝이 취미다. 그리고 MZ세대 못지않게 트렌드와 밈에 빠삭하다. 라고 이제 요약을 했었는데 이게 청취자분들은 몇 개 정도 속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저희가 생각할 때 중요한 거는 본인이 영포티냐 아니냐가 아니라 이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왜 논란의 중심이 되냐 이거였던 것 같아요. 지금 앞에서 그 설문
네. 그 내용을 보면 되게 네. 젊게 사려고 하는 40대로 음. 긍정적으로 보이긴 하는데 이게 맞습니다. 이제 싫어 보인다는 거잖아요. 젊은 세대한테.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왜 논란이 될까라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영포티 이전에 이대남 혹은 MZ 신입 이런 것들 중심으로 해서 어떤 그 젊은 특정 세대들을 일반화해서 부르던 현상도 한번 상기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대 입장에서는 기득권이라고 생각하는 40대들이 본인들을 또 일반화하니 그리고 기득권 세력에 대한 어떤 박탈감, 반항 심리 이런 것들도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무엇보다도 이게 직장에서 이제 이런 현상들이 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게 한국 산업적 특성상 압축적 성장을 좀 많이 이루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직장 안에서는 그 성장을 좀 몸소 이룬 세대와 그리고 IMF나 서브프라임 위기처럼 이 과도기의 어떤 그 경제를 지나온 세대들 그리고 캠퍼스에서 또 코로나를 겪고 입사한 지금의 Z세대 그 정말 다양하게 이게 세대가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세 가지 세대가 접촉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어떤 세대 갈등으로 번지는 경우가 덜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40대 분들이 중간 관리직이나 리더, 선배의 위치가 많이 있기 때문에 2030과 접촉이 가장 많은 기성세대일 수 있는데 이런 그 직장 내 갈등들이 또 세대 갈등으로 번지는 경우들도 덜어 있었습니다. 오히려 2030이랑 더 가까우니까 네, 뭐 60대, 70대한테 이런 감정을 느낄 거는 그렇죠. 아니고. 맞습니다. 그래요. 또 그 대학내일 20대 연구소에서 젊은 세대 상대로 막 설문조사도 하고 맞습니다. 여러 가지 뭐 이렇게 트렌드도 조사하잖아요. 네. 그러면 2030 세대가 실제로 이른바 영포티라고 하는 중년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아무래도 가장 큰 것은 이 기성세대들 특히 이제 40대 중년들의 이 이중적인 태도 즉 위선으로 인식하는 부정적 이미지가 다소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가령 이제 젊은 남자 직원이나 후배들한테는 다소 칼같이 엄하게 대하면서 여자 후배들한테는 사람 좋게 대한다거나 이런 현상이나 그리고 정치 이슈를 같이 이야기를 하고 꺼내도 진보적인 듯하고 열린 듯 행동하지만 실제 막상 이야기를 해보면 이런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기보다는 소위 말하는 그 답정너 답은 정해져 있는 식으로 소통을 한다라거나 뭐 이런 식인데요. 이렇게 이제 적대적인 그 세대 갈등이 이제 이 세대 갈등이 어떤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 이 한국 사회의 세대 갈등이 심각하냐라고 하는 질문의 응답 비율을 보면 실제로 좀 심각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세대 갈등이 가장 높다라고 답했던 거는 심각하다라고 답했던 거는 40대가 가장 높기는 했고요. 그리고 지난해 대비해서 가장 큰 폭으로 이 비율이 상승한 게 20대여서 실제로 40대와 20대 간의 갈등이 수치적으로 크다라고 하는 걸 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20대의 갈등. 그러니까 20대가 그렇게 느낀다. 맞습니다. 느끼는 비율이 가장 큰 폭으로 어떤 상승했습니다. 박탈감 같은 걸까요? 경제적인 걸로? 그렇습니다. 그 지난 이 코너에서 청년의 알뜰한 소비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때 20대의 실질 소득 상승분이 전 세대에 걸쳐서 가장 낮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려드렸었는데 꼭 그런 지표가 아니어도 사실 2030이 자산 축적 경쟁에서 가장 불리한 지위에 있는 거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들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예를 들면 주거비가 높아지고 있는 현상이나 고용이 불안정한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경제 그 금융시장에 참여하기가 쉽지 않은 세대이기도 한데 그들이 볼 때 이제 기성세대는 청년만큼 또 고통스럽진 않은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한창 또 그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직장에서의 저성과 고연차자 그 구성원들을 보면서 또 더욱 그런 젊은 청년들이 박탈감을 느끼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아시겠지만 아무래도 이게 경제 성장이 불황이고 또 둔화가 될수록 모든 이가 이 분배 문제에 좀 집착하게 되는 경향성이 좀 생기게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잘 나갈 때는 파이가 크니까 상대적 박탈감이 청년 세대들이 좀 덜하지만 파이가 제자리거나 아니면 갈수록 쪼그라들 것 같으면 이 내 몫에 대한 집착이 사실은 커질 수밖에 없어서 또 한편으로는 20대가 또 사회적 관계망 서비스 소위 말하는 소셜 미디어를 활발히 이용을 하면서 박탈감을 이전 세대보다 좀 빠르게 접하는 그런 경향성도 좀 있는 것도 원인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같은 비슷한 세대끼리 비교하는 것도 아니고 네. 이제는 40대랑 20대가 비교를 한다. 막 그렇습니다.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겠네요. 네, 네. 젊은 세대 입장에서 보면은 네. 회사 안 나가고 높은 연봉 받으면서 일 별로 안 하는 고연차자들, 네, 가 또 안 좋게 보이는 거고 왜냐하면 또 그 기회와 그 자원도 한정돼 있는데 그렇습니다. 저게 나의 것인데 앞 사람들이 다 뺏어가네. 막 이렇게 또 느낄 그렇죠. 수 있다. 자산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네. 어떨까요? 그 2017년 그 금융복지조사, 가계금융조사에 따르면 당시 30대랑 40대 부동산 자산 가격 차가 1억 내외였는데요. 네.
근데 최근엔 이게 2억 가까이 커졌습니다. 부동산 자산 격차만 그 정도로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고요. 그리고 지난해 40대 자산은 전년 대비해서 3.7% 정도 늘었는데 29세 이하 그러니까 청년 세대는 1.8% 늘어나는 데 그쳤고요. 그리고 30대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2년 연속으로 6% 감소 상태에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특히 20대는 이 40대를 두고 이런 현상을 보면서 자산 형성에 저 사람들은 막차를 탔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좀 굉장히 큰데 가령 2004년, 그러니까 20년 전이죠. 강남, 비강남의 아파트 가격 차가 한 3억 8천, 한 4억 내외였지만 22년 기준으로만 봐도 강남과 비강남 아파트의 가격 차가 15억까지 벌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런 형태의 부동산 자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형성되는 게 거의 불가능한 세대라고 이제 본인들 스스로도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탈감을 그래서 느낄 수밖에 없는. 네. 박영상님이 어쨌든 세대 간의 갈등 심화 현상의 지속되는 현상이라고 또 이렇게 그렇습니다. 집어주셨고요. 네. 그러면 40대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사실 좀 억울하기는 해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제품 아이폰 사는 거를 젊은 세대가 막 조롱을 한다고 하는데 40대 입장에서 보면은 2009년? 그럼요. 그때 네. 우리나라에 아이폰 처음 나왔을 때부터 나는 썼었는데 뭐 이렇게 맞습니다. 말할 수도 있는 네네. 거고 옷 브랜드도 마찬가지고요. 네. 일부러 젊은 척 하는 건 또 아닐 수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방송을 40대 청취자분들도 많이 들으실 텐데 네. 사실 지금의 영포티라 불리는 40대 분들이 사실 막 경제적으로 어떤 호황기를 보낸 게 결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2030일 때 IMF 금융위기가 오고 그리고 10년 정도 있다가 2008년에 미국발 그 서브프라임 금융위기가 오고 하면서 경제적 암흑기가 사실 10년마다 이렇게 닥치고 관통했던 세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렵게 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젊은 세대 시선에 동의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40대 분들도 저희가 많이 만나봤었고요.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 우리가 돈과 권력을 거머쥔 세대처럼 묘사되는 게 좀 억울하다라고 하는 분들도 덜어 있었습니다. 뭐 대단한 걸 거머쥔 게 아닌데.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의 영포티는 사실 20대 때 X세대라는 이름으로 어떤 기성문법에 균열을 내는 이미지가 강했었고 그때부터 이미 개성 강한 자기 취향을 추구하는 시작했던 그런 세대들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잠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스마트폰이 처음 도입될 때 가장 적극적으로 사용했던 세대가 지금의 영포티 세대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패션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 충분히 개성을 추구한 세대였는데 지금은 그런 어떤 맥락들은 다 사라지고 패션만 지적하고 조롱하는 그런 문화로 변질돼서 아쉽다라고 하는 분들도 덜어 있었습니다. 유은영님이 네. 그러면 늙은 척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공감합니다. 젊은 척 한다고 뭐라고 하면 그럼 우리는 늙은 척하고 살아가야 되니? 또 이렇게 또 반문할 수도 네. 있고. 이게 참 세대 갈등이라는 게 옆에서 또 조장을 해서도 안 되고 너무 또 크게 막 부각을 시켜서도 조금 물론이죠. 좋은 건 아닌데. 네. 근데 사실 한 20, 30년 전만 하더라도 30대를 두고 아저씨 아줌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분들 30대한테 아줌마 아저씨라 하기는 좀 뭐하고 네. 오히려 그게 지금의 40대의 모습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맞습니다. 혹시 여기 방송 들으시는 분 중에 저희 대한민국 청년 기본법상의 청년이 몇 살까지인지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30대면 아저씨 아줌마다라고 생각하는 시대가 있었지만 사실 이 정부가 규정하는 이 청년 기본법상의 청년이 35세거든요. 35세까지가 이제는 청년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고 네. 사실 사람들이 이제 결혼을 하거나 아이를 낳지 않겠다라는 게 아니라 이게 준비가 되면 하겠다. 즉 유예를 시키고 있다라는 측면이 조금 큰데 그러다 보니까 인생 주기가 좀 생애 주기가 전반적으로 지연되고 있는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한국의 중위 연령, 그 고령화로 인해서 중위 연령들도 좀 상승하고 있는데 이게 이미 한국의 그 평균 연령이 2014년부터 40대로 올라섰고요. 또 이게 추정치이기는 하지만 한국의 어떤 평균 연령은 45.5세로 이 229개 국 중에 16위에 오를 정도로 평균 연령이 좀 높은 편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이게 3위권에 속하고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아저씨라 부르는 사람들의 나이 기준이 고령화로 조금 높아진 건데 사실 그렇게 치면 아주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영포티 조롱권에 사실은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서 한 청취자분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게 이름만 달라질 뿐이고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조롱하는 현상들은 다소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는 합니다. 네. 상징적인 이름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세대 간의 갈등의 상징적인 이름. 근데 또 나름 40대들이 또 어려움도 있어요. 네. 부모님을 또 부양해야 하고 그럼요. 또 자녀 교육도 이제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데 또 나중에는 자녀에게 부양을 받지 못할 세대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어떤 부담을 안고 있을까요? 실제로 그 40대 분들은 이 총 부채가 1억 3천만 원 정도로 전 연령대 중에 가장 높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모 부양이나 자녀 부양, 자녀 양육처럼 이제 그걸 한꺼번에 챙겨야 되는 혼란스러운 세대가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우리가 평균의 함정에도 좀 빠지지 말아야 되는데요. 40대 평균 자산이 5억이라는 어떤 조사도 있는데 실제 중위값은 2억 5천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평균의 절반에도 한참 못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또 평균의 함정에도 빠지지 말아야 되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혜진 님이 정책 발표하는 거 보면 청년들 우대 정책은 많은데 40대를 위한 정책은 없어요. 맞습니다. 그것도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예. 근데 이런 중년 세대에 대한 냉소가 우리나라만의 일일까요? 아닙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사실 좀 비슷한 현상이 좀 벌어지고 있는데요. 일본은 1989년까지를 쇼와 시대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쇼와 후반에 태어난 세대, 다시 말해서 7, 80년대에 태어난 세대가 딱 한국의 영포티와 겹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본 청년들은 이 40, 50 세대를 쇼와 세대라고 하면서 좀 싫어하는 경향이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도 흔히 볼 수가 있고요. 또 심지어는 조금 위험한 표현인데 노인은 해악이다라는 뜻의 노해라는 이 극단적인 표현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네, 일본 사례가 그렇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 기름지고 이 돈 많고 배 나온 이 기름진 중년을 윤희 중년이라고 좀 극단적으로 조롱하고 서구권에도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부머라는 이름으로 이제 베이비 부머를 조롱하는 말이죠. 부머라는 이름으로 냉소하기도 하고 유럽에서도 역시 그 젊은 사람들이 오히려 차별받는 역연령 차별에 대한 논문도 많이 등장하고 있어서 한국만의 어떤 세대 갈등 문제는 아니고요. 저희가 주목하는 것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곳들이 대부분 현재 경제 불평등 지수가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 곳들에서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건 우리 사회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 유럽이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복지가 좋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젊은 세대가 베이비 부머들이 우리의 집을 다 독점했다라고 하는 것들도 갈등의 원인으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전 세계적으로 비슷하네요. 그렇죠. 네. 어떻게 풀어나가고 있어요? 다른 나라들 이런 갈등? 이게 많은 국가들이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이 세대 갈등을 가만히 두면 세대 단절로 이어질 거다라는 것에 공감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적극적인 게 유럽인데요. 먼저 세대 간 이제 공정성 전략을 마련하고 이 각국의 세대 간 평등을 측정할 수 있는 공정성 지수 지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평등하게 조금 더 나눌 것인가에 대한 지표를 개발하는 건데 쉽게 설명하면 그 소득 불평등 척도를 뜻하는 지니 개수 같은 거를 세대 간의 어떤 공정성 지수를 개발하겠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독일이나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노인복지관, 마을도서관 같은 것들을 모든 세대를 연결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하여간 그런 복지국가 내에서도 세대 간의 갈등은 또 어쩔 수 없이 있다라는 그렇습니다. 거고 네. 서로가 좀 상처 없이 더불어 잘 살아가야 하는데 네. 인식의 변화가 좀 필요하겠죠. 그렇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은 특정 세대를 일반화해서 특히 하나의 이미지로 상정하는 모습을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저희가 조사를 해보면 세대 간 불평등이 뭐 없다라고는 말할 수는 없지만 이게 세대 내의 불평등이나 다양함도 훨씬 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다 가려지는 측면들이 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세대든 특정 세대를 일반화해서 조령하는 문화, 예를 들면 영포티, 혹은 이대남, MZ 신입 이런 식으로 이렇게 특정 세대를 일반화해서 퉁치는 이런 말들을 쓸 때 한 번쯤 좀 생각하고 경계하는 문화가 더 필요하지 않나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단순히 청년들이 박탈감을 느낀대 뭐 이런 것들보다는 청년들의 박탈감이 도대체 어디서 연원했는가,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게 박탈감이라는 게 결국 위기랑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좀 헤아리고, 어쨌든 위기라는 게 이 어떤 가장 취약한 부분부터 공격을 하기 때문에 청년들이 여기에 대해서 좀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대 간의 차이, 다른 점 이런 것들만 좀 집착하기보다는 이 나와 타인이라는 게 어떤 형태로든 좀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걸 좀 인정을 하고, 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의 위기를 헤쳐나가서 이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을 좀 영위할 것인가에 대한 생산적 논의가 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어느 집단이나 뭐 네. 동물 무리도 마찬가지고 네. 자원이 한정되어 있을 때 그 안에서 갈등이 또 많이 더 그렇습니다. 피어나게 되잖아요. 그걸 또 잘 나눌 수 있는 방법도 고민을 해봐야죠. 7602님이 모든 세대가 서로 피해자라고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강윤정님, 얘들아 너희는 나이 안 먹을 것 같니? 이렇게
요즘에 넥스트 40라는 말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사실 네. 뭐 모든 세대가 서로 이렇게 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네. 다만 우리는 또 이거를 파악을 하고 그 간극을 좁히려고 또 노력은 또 해야 되겠고요. 그렇습니다. 대학내일 정은우 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치르는 오늘 증권시장이 평소보다 1시간 늦은 10시에 개장합니다. 종료 시각도 3시 반에서 4시 반으로 1시간 늦춰집니다. 농식품부가 올해 김장재료 가격이 지난해보다 10%가량 저렴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배추와 무 재배 면적이 늘어 김장철 공급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로 거센 사퇴 압박을 받았던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어제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지 닷새 만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어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찰 특수활동비를 정부 안에서 40억 5천만 원 삭감했습니다. 검찰 특활비는 집행할 때 영수증 등의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비공개 예산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55만 명이 넘는다고 하죠. 오늘 수능 시험을 치르는 그 수험생들이요. 잘 해내야 할 텐데 또 부모님뿐만 아니라 또 뭐 가족, 뭐 지인들까지 다들 이제 긴장할 수밖에 없는 하루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 수능이란 게 왜 이렇게까지 큰 의미를 갖는 건지 심리학적으로도 또 그 수능 이후에는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같이 한번 배워보시죠. 심리학 개론 시간 경남대 심리학과 김태훈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그 수능 보던 날 기억하세요? 저는 마지막 학력고사 세대입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근데 사실 학력고사는 수능이든 잊을 수가 없죠. 그날. 네, 그럼요. 그날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그렇죠. 새벽에 크고. 벌벌 떨면서 그때 되게 추웠거든요. 그래서 미리 좀 일찍 가서 기다리다가 교실에 들어가고. 요즘에는 왜 수능 한파가 좀 없다고는 합니다. 이게 뭐 온난화 때문에 이거 맞아요.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만 좀 나아지기는 했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수능일 때 온 나라가 그렇죠. 긴장하고 서로 또 배려해주고 이런 게 있잖아요. 외신에서도 아니 어떻게 시험 보는 날 비행기도 못 뜨게 하느냐. 그 특정 시간대 이런 게 또 이제 대서특필될 정도인데 왜 오늘만큼은 모두가 숨죽일 수밖에 없을까? 우리나라에서는요. 시험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역사적으로요? 네, 시험이 상위 계층으로 이동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러니까 인생을 바꾸는 역할을 왔거든요. 뭐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조선시대 과거 시험이 대표적이었고 그 이전에도 그런 시험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시험은요.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표준화된 시험이어야 해요. 무슨 말이냐면 모든 응시자가 같은 조건으로 같은 절차로 시험에 응해야 되고 평가도 역시 심지어는 시험의 난이도를 고려해서 통계적으로 요즘 조정하거든요. 그래야 공정하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듣기 평가도 항상 같은 조건으로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항공기도 뜨고 내리는 걸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때 밖에서 어떤 차가 빵빵거리고 지나가고 그러면 그럼요. 하나 빠지고 네. 집중력 떨어지고 뭐 하나 놓치면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죠. 심리적으로 더 흔들리죠. 네. 마침 순간. 누가 뒤에서 의자 찌 끌고 네. 그러게요. 이게 일종의 계층 이동 사다리 역할이 되고 그만큼 또 몰입할 수밖에 없고 네. 더 많이 또 신경을 쓸 수밖에 없고 또 요즘에는 그래도 뭐 무조건 대학 가야 한다 이런 네네. 인식이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대학을 가야 나중에 선택지가 넓어진다 맞아요. 이런 이야기들 하지 않습니까? 네. 이거 사회적으로 어떤 심리가 깔려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학력이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계급 구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나라가 원래 신분제 사회였는데 한국 전쟁을 겪으면서 기존의 신분제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러면서 학벌이 새로운 계급을 형성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죠. 그러니까 한국 전쟁 이후 산업화 과정을 보면 국가적인 서사 중에 하나가 교육이 우리의 생존을 보장한다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해왔잖아요. 당연히 중요하게 여길 수밖에 없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좀 경제력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긴 한데 계급 구조에서 근데 그것 때문에 역설적으로 입시 결과가 더 중요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의 그런 경제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면 네, 그렇죠. 입시 결과로 인생을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중압감이 들 수도 있겠어요. 네. 이게 사실 계급 구조라는 게 뭐 우리 조선시대 한참 전에 지나갔습니다만 또 인간 세상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계급 구조로 계속 두게 되잖아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네. 그러니까 나 스스로도 또 올라가려고 더 집중을 그렇죠. 하는 거고요. 이게 또 이렇게 수능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단 하루 네. 왜 결정이 돼버리잖아요. 네. 그날 뭐 컨디션이 안 좋을 수도 있고 네. 배 아플 수도 있는 건데 여기에는 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던 그 제도적인 거 말고 네. 심리적으로는 또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요 때는 다들 이 수능 시험이 전부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네네. 근데요, 이거는 아이들이 그렇게 생각하게 만든 겁니다. 네. 혹시 그 주변에서 아이들한테 어이 공부 잘하게 생겼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신 적 있죠? 원래 너는 머리는 좋은데 네, 막 이런 거. 네. 네. 공부 잘하게 생긴 건 어떻게 생긴 거예요? 그러게요. 똘똘하게 눈 똘막똘막. 네. 그 얘기가 한국에서 아이들을 평가할 때 성적으로 평가한다는 겁니다. 이미. 네네. 그러니까 여전히 출신 대학으로 대부분을 평가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렇게 학력 중심으로 돌아가는 사회에서 청소년기에 있는 학생들은 성적이 자신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성적으로 평가받으니까. 그러면 12년 혹은 그거보다 조금 더의 기간 동안 내가 쌓아온 정체성을 확인하는 게 수능이에요. 정체성이요. 네. 그러니까 학생이다 보니까 칭찬받을 수 있는 최고의 거리가 공부가 되는 거고 본인의 정체성은 또 거기에 대한 결과로 네. 또 막 입증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수능이라는 게 어찌됐든 간에 좀 겪어야만 또 하는 일이기는 한데 사실 우리나라 입시 경쟁이 세계적으로 더 치열하게도 또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런 교육 문화 개개인한테는 또 심리적으로 마음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까요? 너무너무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학생들은 항상 불안과 긴장 속에서 청소년기를 보내고요. 이게 거의 만성화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내 친한 짝꿍이 경쟁자고. 네, 그게 저는 되게 심각하다고 보는 게 옆에 있는 친구를 경쟁자로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동체 의식을 형성할 기회가 굉장히 부족해집니다. 그러니까 노트 빌려달라고 하면 이제 고민하죠. 네. 이게 과연 좀 되게 걱정이 되는데 사실 청소년기에는 여러 경험해보고 다양하게 탐색해보고 이래야 되는데 항상 시험에만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내 청소년기에 뭐가 있었느냐 공부하고 있는 나만 있어요. 그러면 평생 시험만 보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근데 청소년기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를 형성할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공부하는 나 이외에는 다른 기회가 없고 그런 기회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른 친구가 좀 시험을 망쳐야 내가 더 올라가고 네, 그거 되게 상대평가제도가. 이게 참 씁쓸합니다. 네. 그래서 뭐 북유럽의 어떤 나라는 뭐 꼴찌 학생이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주고 막 뭐 이런 문화가 있다고는 합니다만 우리랑은 또 너무 다르고. 근데 그게 뭐 수십 년간 바뀌지 않았던 거니까. 그래서 그런 거 막 대체해보자고 수능뿐만 아니라 막 논술도 맞아요. 있고 내신만으로도 막 학교 갈 수 있는 것들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전형들. 그러면 이게 수험생들한테는 긍정적일까요? 제가 왜 이런 제도를 도입했는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시험 성적 하나만이 아니라 더 많은 선택지를 주자 이거잖아요. 네. 근데 선한 의도가 항상 선한 결과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대학이 이렇게 명확하게 서열화가 되어 있으면 상위권 대학 진학이 목표일수록 그 가능성을 모두 고려합니다.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하고 다 준비해요. 자기가 준비할 수 있는 건 다 하게 됩니다. 그냥 그 A라는 대학교 가기 위해서 내가 논술이 유리할까, 수능이 유리할까, 뭐 내신이 유리할까, 막 이렇게. 네. 그래서 선택할 기회를 부여한 것 같지만 오히려 불확실성만 높이고 뭘 선택해도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래서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하나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준비한다는 거. 이거 엄청난 스트레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러 길을 만들어줬지만 결국에 그 길의 끝에 있는 목적지는 단 하나 똑같은 네, 거. 네. 변하지 않으니까. 네. 이게 한계가 있네요. 만약에 대학이 서열화되어 있지 않으면 네. 이런 다양한 선택지를 부여하는 게 조금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게 약간 충돌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청취자분들도 자녀분이나 아니면 이제 지인들, 수능생들 네네. 많다고 이제 글을 많이 올려주시고 계시는데 다들 이제 긴장된다는 말들이 많아요. 맞아요. 네. 왜 나까지? 왜 부모님까지? 왜 형제자매까지 네. 같이 긴장이 될까요?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수능이 학생 혼자 보는 시험이 아니라 온 가족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꽤 오랜 시간 같이 준비해 왔어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왜 그 교문 앞에서 계속 기도하시고 그렇죠. 아니면 네. 그 시간에 교회 가시거나 성당 네, 가시거나 네. 절에 가시거나 막 그러죠. 백일기도 하고 네. 뭐 몇 년 동안 뭐 같이 스트레스 받잖아요. 왜냐하면 입시 결과가 부모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를 평가하는 부모님도 테스트 받는 거예요? 네. 한국에서는 그런 모습이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래서 심지어 부모님이 시험 앞두고 더 불안해하세요. 근데 이거는 되게 위험하거든요. 부모님이 더 긴장한 모습을 보여주면은 안 그대로 되는 거예요.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증폭돼요. 그래서 그 되게 안 좋고요. 엄마 아빠라도 좀 편하게. 그래서 맞아요. 어떤 아버지들이 일부러 늦게 들어가신대요. 좋은 핑계인데요. 그 수능이 오늘 한 5시 45분쯤 끝난다 하더라고요. 네. 시험 보고 나온 친구들한테 네. 어떻게 인사를 해줘야 될까? 이것도 사실은 좀 고민이 돼요. 네. 시험 보느라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면 오랜 시간 준비해 왔고 굉장히 힘들었던 시간을 보냈으니까 그냥 일단 안아주시면서 고생 많았다. 이런 말씀 먼저 해주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그동안 몇 년 동안 잘 버텨줘서 고맙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하시면 안 되는 말씀도 있습니다. 네. 네. 시험 잘 봤어? 이거는 당장 평가하는 거예요. 네. 나오자마자. 네. 그리고 더 안 좋은 말. 네. 다른 애들은 잘 봤대? 이런 말씀은 진짜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성적표 나오기까지 그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지는 거죠. 그때까지 아이들도 굉장히 불안하고 긴장하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조금 편하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편하게. 네. 오히려 부모가 더 긴장되는 거 티내지 말고. 네네. 혹시 그 이후에 시험 보고 왔는데 왜 나 그거 괜히 바꿨었는데 틀린 거 같아 막 불안과 후회가 남는 친구들 있잖아요. 네. 어떤 이야기 좀 좋고.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야 되고요. 근데 만약에 이랬더라면이라는 생각을 계속 반복하면 거기에 무한 루프에 빠지게 됩니다. 그냥 어차피 시험 결과가 나오는 때까지는 최대한 조금 편안하게 쉬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그 잠바를 안 입고 갔더라면, 내가 그 정답을 고치지 않았더라 이러면은 무한 루프에 빠져서 더 힘들어진다. 네네.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거 배워야죠. 경남대 심리학과 김태훈 교수 통해서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요 이한 작가와 함께 역사 속 문화재 도굴의 현장으로 갑니다. 잠시 뉴스 들으시고요.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뵙겠습니다.